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마흔을 코앞에 두고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는 걸 제대로 실감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인생에 파도처럼 밀려온 불행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때가 있었죠. 지금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인생의 안정을 찾고 편안해져서 이렇게 사연도 쓰게 됐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날이 제 인생에도 찾아올 줄 미처 몰랐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고 하나 봅니다. 10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으면서도 살만 난다고 하는 걸 보니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지금은 어지간한 힘든 일에도 코웃음을 칠 정도로 지독하긴 했답니다. 인생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말만 들어보면 인생 다 산 사람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암 판정받고 투병 생활까지 해본 인생이라서 그럽니다. 제 이 박복한 인생 팔자 이야기 지금부터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저는 젊은 시절 일반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했답니다.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취업해서 돈도 많이 모았고 그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한 왼수 같은 남편도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도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생산직은 몸이 힘든 일인데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줬죠. 힘들 때 쉬기 가장 좋은 곳을 찾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너무 오래 일만 하다 보니 지쳤을 때라 그랬는지 남편이 달라 보이더군요. 퇴근하면 항상 통근버스로 퇴근을 했던 저에게 남편은 자기 차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퇴근하세요? 타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통근버스 타고 가면 금방인데요. 통근버스는 멀리 돌아가잖아요. 얼른 타세요. 빨리 퇴근해야 오래 쉬죠. 저는 괜찮다고 해도 굳이 데려다 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결국 같이 퇴근하게 됐습니다. 인상이 좀 투박했던 남편이었는데 막상 차를 타보니까 운전은 또 천천히 잘하는 거예요. 의외의 모습에 남편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남편 덕분에 편하게 집까지 온 저는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감사해요. 오늘 힘들었는데 덕분에 너무 편하게 왔어요. 그럼 내일 퇴근할 때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제가 내일 아침에도 데리러 올게요. 저녁에 보답으로 밥 사주세요. 밥이야 사줄 수 있는데 아침에는 안 오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침에 꼭 올게요. 우리 같이 출퇴근해요. 남편은 제게 같이 출퇴근을 하자고 말했고 같이 밥을 먹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회사 생활에 한창 힘들 때라 다정하게 다가와주는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서로 일적으로 힘든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하죠. 둘도 없는 직장 동료이자 친구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제게 같이 술을 마시다가 고백을 해왔고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사내 연애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과 연애하는 내내 정말 제가 공주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복했어요. 제가 어딜 가나 와주고 챙겨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이랑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이 남편과 같았는지 프로포즈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집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일찍 보내고 아버지와 시누이 둘과 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유난히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딸을 키우고 계셔서 제가 딸처럼 보이시나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아버님은 저만 보면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유, 나는 며느리가 어쩜 이렇게 착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지 너무 예쁘네. 아버님이 예쁘게 봐주시니까 점점 더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맙다. 우리 집으로 시집 온다고 해줘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아버님은 저만 보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며 좋아하셨어요. 이때는 결혼 준비할 때라 아버님이 왜 저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하고 살다 보니 아버님이 왜 이렇게 저를 보면 다정하게 대해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연애 1년을 하고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과 동시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건강한 아들도 낳고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손자만큼이나 저를 무척 아끼셨어요. 보통 어른들은 손자만 봐도 껌뻑 죽는다고 하죠. 저희 아버님은 손자보다도 저와 둘이 막걸리 마시는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럼 저는 어김없이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간단한 술상을 만들었고요. 남편은 제게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자식 같으신가 봐. 나한테도 통 전화 안 하시는데 꼭 당신한테는 전화를 하시잖아. 내가 아버님이랑 좀 통하는 게 있어서 그래. 남편은 항상 아버님이 저만 찾는다며 신기해했어요. 저도 아버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좋아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남편이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아버님과 술잔을 기울이며 속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버님은 막걸리를 마시며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마누라 살아있었으면 며느리가 야무지다고 칭찬도 참 많이 했을 텐데. 아버님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자식 일에는 껌뻑 죽었지. 에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자기들 혼자 큰 줄 알고 아비한테도 막말이나 하고. 항상 아버님은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며 한탄을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시누이가 2명이나 있어도 누구 하나 아버님께 살가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이나 안 뜯어가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아버님 집에만 오면 돈 타령만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께 괜찮을 거라며 다독여드렸지만 시누이들만 보면 속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친부모님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매몰차게 굴었거든요. 며느리야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피가 안 섞인 남이라지만 시누이는 핏줄인데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3살이 됐을 무렵에 있던 일이었어요. 새해라 온 가족이 모여 있었는데 아버님이 제 아들에게 용돈으로 10,000원짜리를 손에 쥐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신이 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손자 벌써 이렇게나 훌쩍 컸네. 할아버지가 용돈 줄 테니까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저는 그때 아버님을 말렸는데 아버님은 꼭 주고 싶다면서 아들 옷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둘째 시누이가 어땠는 줄 아시나요? 갑자기 아들 주머니에 있던 돈을 확 뺏어가면서 아버님께 말하는 거예요. 둘째 딸이 돈 달라고 하면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죽는다며? 그런데 왜 주머니에서 돈이 술술 나와? 이건 돈 아니야? 너 이 기집애. 애 주머니에 들어간 돈 뺏어다가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내놔? 나야말로 한 푼이 아쉬워서 이거라도 가져가야겠어. 그러면서 코 묻은 돈 10,000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시누이의 이런 모습을 보자 그동안 아버님이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는 말을 단번에 알겠더군요. 아버님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앉아 계셨고 저는 둘째 시누이가 가져간 돈을 주머니에서 다시 뺏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어제 제 아들 준수한테 남의 물건 뺏는 건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쳐서 이거 다시 뺏어서 제 아들 줘야겠어요. 새언니, 그 돈이 왜 준수 돈이에요? 우리 아버지 돈이지. 우리 아들 주머니에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돈 10,000원 가져간다고 팔자 안 바뀝니다. 그냥 나가서 일을 하세요. 저는 아들 교육시키는 중이니까 이건 다시 돌려줄게요. 저는 아버님이 주신 10,000원을 둘째 시누이한테 뺏어서 다시 아들 옷주머니에 쏙 넣어줬어요. 아무리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지만 코 묻은 돈 뺏어가서 부자 된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상황이 이러니
아버님은 저와 막걸리만 마시면 시누이들 욕을 하셨어요. 게다가 첫째 시누이는 더 가관도 아닙니다. 글쎄 자기가 다른 남자랑 바람 펴서 이혼당해 놓고 당당하게 아버님을 찾아와서 호통을 치며 말하더군요. 나 쫓겨나서 집 구해야 되니까 돈 좀 줘.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빠랑 살 순 없잖아. 답답하게. 누가 이혼 당하래?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했어야지. 살다가 싫으면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거지. 돈 좀 달라니까. 나가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든지 바람 폈던 놈이랑 살림을 차리던지 네가 알아서 해. 아버님은 첫째 시누이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호통을 치며 내쫓으셨고 아예 현관문에 굵은 소금까지 뿌리셨어요. 이렇게 보면 제 남편도 어딘가 이상한 구석에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때만 해도 제 남편은 시누이 잡는 군기반장이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성격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항상 같이 있으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걱정했던 일이 딱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들이 실수로 둘째 시누이의 발을 밟았었나 봐요. 그런데 3살짜리 애가 실수로 밟았다고 뼈가 부서지기라도 합니까? 둘째 시누이는 차에라도 치인 사람처럼 소리를 막 지르더니 제 아들 볼을 세게 꼬집으면서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아주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조심성도 없네.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사과 안 해? 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둘째 시누이의 갑작스런 행동에 제 아들은 자지러지게 울었고 남편도 갑작스런 상황에 거실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둘째 시누이가 아들의 볼을 꼬집고 있는 걸 보고 시누이의 뒤통수를 치며 말했어요. 너 미쳤어? 누구 얼굴에 손을 대? 얘가 먼저 나 쳤는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나부터 치는 거야? 애가 실수했으면 말로 달래야지. 너 한 번만 더 손 올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은 시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끝까지 억울한지 욕을 하며 궁시렁거렸어요. 저는 아들을 안고 달래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들 얼굴을 보니까 볼에는 손톱 자국도 있고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채기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도 남편이 둘째 시누이라도 한 대 쳤으니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첫째 시누이, 둘째 시누이가 둘이 찰싹 붙어서 속닥거리더니 집에 갈 채비를 하는 저와 남편을 보며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첫째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새언니는 요즘 왜 그렇게 혈색이 좋아요? 바람이라도 피는 줄 알겠어요. 애엄마가 립스틱도 바르셨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얼굴 좋아지면 다 바람 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살다 보면 바람도 나는 게 부부지. 바람 나서 도망갈 거면 애는 데리고 나가요. 첫째 시누이가 저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애도 있는데 못하는 소리도 없이 막 하는 시누이를 보자 화가 나서 한 소리 했습니다. 바람은 뭐 아무나 펴요? 못 배우고 상식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는 누구랑 달라서 가정에 충실하려고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가씨가 찔렸으면 아가씨 얘기인가 보네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철도 좀 드시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생각나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시누이는 팔짱을 보고 지켜보다가 제가 하는 말에 같이 화가 났는지 저를 때릴 듯한 태세로 달려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시누이 둘의 팔을 붙들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오늘 아주 둘 다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놓고 갈까? 어디 새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고 살아. 조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새언니도 우리한테 막말했잖아. 왜 우리한테만 그래? 그래도 이것들이 반성을 못하고 한 번만 새언니나 조카한테 막말하고 때리면 머리 다 밀어버릴 줄 알아. 남편은 시누이들 둘을 세워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시집살이 중에 가장 지독한 게 시누이살이라고 하죠. 그래도 남편 덕분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사연이 이렇게만 끝나면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화병은 안 나고 잘 살았겠네 싶으시겠지만
제 팔자를 제대로 꼬기 시작했던 장본인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제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경기도에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 딜러로 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초등학생이라 들어갈 돈도 많은데 그래도 회사가 낫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벌어오는 월급 뻔하잖아. 딜러 일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어올 수도 있는 기회야. 나 정말 열심히 할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저는 남편의 간절한 말에 결국 허락을 해버렸어요. 어쩌겠어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남편을 보니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일을 바꾸면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돈 생기면 여자랑 차부터 바꾼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남편은 차를 바꾼 건 아닌데 여자를 갈아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새까맣게 모르고 깜빡 속을 뻔했지 뭡니까? 처음에는 핑계도 참 다양하더군요.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예산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길래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자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바깥일하면 늦을 수도 있지. 왜 집구석에서 전화야? 망하는 꼴 보고 싶어? 이 시간까지 술 먹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말이야 빵구야?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바깥일에 신경 쓰지 말고 애나 보고 있어. 그놈의 바가지 좀 작작 긁고.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나란 일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인 줄 알 정도였죠. 그날 밤 화가 잔뜩 나서 아예 현관문도 다 잠가버렸네요. 그리고는 들어오거나 말거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초인종도 못 누르고 복도에 잠이 들어있는 걸 본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남편 셔츠에서 이상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셔츠 옷깃을 보니까 웬 여자 립스틱 자국이 있는 거예요. 순간 눈이 뒤집혀서 남편의 뺨을 내려치면서 깨웠죠. 그래도 안 일어나길래 집안에서 찬물을 떠와서 얼굴에 끼얹었어요. 그제서야 깜짝 놀랐는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저는 벌떡 일어난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녔길래 옷에 립스틱이 묻은지도 모르고 돌아다녀? 애 아빠가 밤새 술이나 퍼마시고 이게 일이라고? 접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밤새도록 일하고 온 사람한테 물이나 뿌리고 이래서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그러셨어? 그럼 아예 들어오지 마.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던 저는 화를 내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문을 또 잠가버렸죠. 번호키 말고 열쇠로 열어야 되는 보조키가 하나 더 있어서 남편은 쫄딱 젖은 채로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수였다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남편의 말에도 꿈쩍 않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제게 전화까지 해서 애걸복걸 하면서 말하더군요. 나 어제 진짜 일한 거야. 고객이 가자고 하는데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가보니까 여자가 접대하는 술집이었다니까. 내가 차를 팔아야 돈을 버는데 나갈 수도 없잖아.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한 번만 더 연락도 없이 늦어버리면 정말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 당신이 손빨래해. 그렇게 남편이 처음으로 외박을 했던 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한 번 시작된 계집질을 쉽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신우의 모습이 남편의 미래 모습일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겁니다. 남편은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더니 하루 걸러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화가 났던 건 아들 생일마저 까먹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들놈 생일 뭐가 대단하다고 밥상까지 차려놓고 돈 먹는 기계가 따로 없네 정말.
세상에, 자기 아들 보고 돈 먹는 기계라고 말하는데 제가 참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옆에 있던 숟가락을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그놈의 바깥일 뭐가 대단하다고, 맨날 술만 마시는데. 그렇게 돈 버는 거 억울하면 집에서 살림해. 내가 나가서 벌 테니까. 남편은 제가 던진 숟가락에 맞은 자리가 아픈지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세상 어느 아빠가 아들 생일에 돈 먹는 기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살이면 부부싸움을 해도 알아듣는 나이인데 저는 그날 아들의 기분이 상했을까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어요. 하지만 불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옮기고 난 후부터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아서인지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봐도 역시나 전화를 안 받았고 결국 혼자 예약하고 검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결과를 받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위암 판정을 받게 되니까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아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야지 하고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남편은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제가 위암 판정을 받게 된 뒤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애까지 모자라서 마누라까지 내 등골을 뽑아먹으려고 하네. 암 걸리고 죽을 상 하고 있는 꼴도 보고 살아야 되겠어 내가? 죽을 상이라니, 내가 아프다는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그럼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야 그 면상 안 보고 사는 거냐고. 당신한테 살려달라고 한 적 없으니까 신경 꺼.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딜러라는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맛이 가서 어디 돈이나 벌겠어? 결국 이날 저는 남편과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남자 간병하는 경우는 많아도 남자가 여자 아플 때 간병하는 일은 드물다는 말이 있던데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사람이 성공도 해보고 아파도 봐야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제 남편이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당하고 보니까 10년 넘게 같이 산 세월이 아깝더군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제가 암에 걸린 걸 알고 난 후부터 저만 보면 재수없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거든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부작용으로 구토가 심해졌을 때였어요. 아들이 학교에 가고 난 뒤 남편이 쉬는 날이라 둘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구토 증상이 올라와서 화장실로 달려가다가 나왔는데 남편은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냄새나고 더럽고 진짜 가지가지한다. 그렇게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왜 집구석에서 그러고 있는 건데? 안 그래도 나갈 거야. 곱게 이혼이나 해줘. 이혼? 당신 진짜 사람 새끼 맞아? 아픈 마누라 데리고 살 남자 몇이나 있나? 나가서 한번 물어봐. 나 여자 생겼어. 당신이랑은 노는 물이 다른 사람이야. 저는 갑자기 이혼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화가 잔뜩 났어요. 아픈 마누라 꼴 보기 싫다고 이혼해달라는 남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같이 애 낳고 살았다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제가 아픈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게다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제가 순순히 이혼해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짱을 딱 끼면서 남편을 보면서 말했죠.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어디 제주껏 새 살림 차려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둘 다 가만 안 둘 테니까. 네가 도장 안 찍는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사람 잘못 봤어. 남편은 저렇게 말하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무엇보다 남편한테 저도 크게 한 방 먹이고 싶었거든요. 제가 암에 걸리고 6개월 만에 이혼해달라는 사람이 남편인데 제가 곱게 보내주고 싶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까지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새장가를 가겠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런데 더 황당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명절에 남편이 상간녀를 데려온 거예요. 세상에 10살 아들 있는 남자가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할 짓입니까? 요즘 애들 눈치가 어른보다 빠른데 정말 생각이라는 게 없구나 싶었죠. 옆에는 상간녀를 끼고 나타난 남편이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미련하게 아픈 몸 끌고 뭐하러 와? 새해부터 재수없게. 당장 나가. 애도 있는데 뭐하는 짓이야? 네가 데리고 살아. 나는 애 데리고 살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환자랑은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3억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꼴랑 3억? 내가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을 해줘? 절대 못 해줘. 저보고 3억 먹고 떨어지라는 남편의 말에 절대 못 해주겠다며 악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편의 표정이 어땠는 줄 아시나요? 아직도 눈에 선하게 생각이 나네요. 눈을 부라리면서 손을 들더니 제 뺨을 친 거예요. 그런데 더 서러웠던 건 그 자리에 아버님도 계셨는데 세상에 말려주지도 않더군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힘이 없는 건 알지만 너무 억울하고 서운했어요. 시댁은 결국 남이라더니 그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남편한테 뺨 맞고 시댁 거실 한가운데 쓰러졌는데 나서준 사람은 아들뿐이었어요. 아들은 남편이 저를 때리는 걸 보고 남편을 때리며 울고불고 말했습니다. 나도 아빠랑 안 살아. 나쁜 아빠. 맨날 구박하고 이제는 때리기까지 하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나빠.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쪽팔리고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진짜 버르장머리 없이 어딜 대들어? 아빠면 다야? 난 이런 아빠 없어. 술 안 먹는 날은 소리만 지르고 오늘은 엄마도 때리고 더 이상 나도 이런 아빠랑 안 살 거야. 아들은 울면서 남편을 쳤지만 그 작은 손으로 힘이 있었겠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첫째 시누이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 우리 큰오빠가 데려온 새언니 엄청 부자예요. 게다가 어리고 예쁘기까지 해서 이렇게 고집 부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새언니 피곤한데 그만 집에서 좀 나가요. 애도 버르장머리도 없고 교양머리도 없네. 그러면서 애를 안고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밀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담배만 피면서 상황을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이제 정말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 싶어서 작정을 하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할게요. 빨리 와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댁은 새해부터 발칵 뒤집혀졌죠. 결국 온 가족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하고 아들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시누이는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정말 이게 제 결혼 생활의 실체였구나.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아버님께는 정말 억울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따져 묻지 않았고요. 어차피 한통속일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저는 끝까지 안 해주려다가 아들의 한마디에 결국 도장을 찍어줬어요. 아들이 제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나는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젠 고모들도 싫고 아빠도 다 싫어. 할아버지도 싫어. 우리 둘이 살자 엄마. 저는 아들의 말에 결국 이혼 도장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상간녀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산 분할로 받게 된 돈으로 아들과 살 집을 구했죠. 그래도 참 살 길이 막막하더군요. 아직 완치된 상태도 아니었고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겁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저만 바라보고 있는 10살 아들까지 앞길이 구말리 같았습니다. 엄마가 돼서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울까 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정말 눈을 뜨고 있어도 눈앞이 캄캄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면 늘 같이 따라왔었어요. 살 날이 막막해도 핏줄이 있어서 그래도 의지가 되더라고요. 아들 없는 엄마들은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아들은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됐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과 병원에 갔다 나오는데 아들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을 잡고 마트로 갔어요. 저녁에 먹을 찬거리도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복권이 들어왔어요. 평소 복권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짜리 즉석 복권을 10,000원어치 구매해서 끌고 봤죠.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복권을 끌고 있었어요. 장바구니도 바닥에 내려두고 의자에 앉아서 복권을 한 장씩 긁었는데 세 번째 장을 다 긁었을 때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제가 글쎄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면서도 당첨이 된 복권을 수시로 계속 쳐다봤어요. 당첨금이 무려 5억이었어요. 뉴스로만 보던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저한테 벌어졌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아들을 끌어안고 말했어요. 엄마가 앞으로 좋은 것만 먹여주고 입혀줄게. 우리 아들이 엄마 복덩이야. 엄마 복권 1등이야. 우리 이제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난 엄마만 있어도 좋은데 엄마가 해주는 건 다 맛있고 좋아. 우리 이제 부자면 엄마도 금방 건강해지겠다.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아닙니까? 5억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저는 당첨금을 찾아서 가장 먼저 아들이 다닐 학원을 등록했어요. 혼자 공부해도 곧잘 하는 아들인데 공부 욕심이 있는 아들이라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사는 게 힘들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들과 함께 학원에 등록하고 나오면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나 학원비 안 아깝게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동안 학원 못 보내줘서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앞으로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저는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세상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심정 짐작이 가시나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과 같이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동안 비싸서 못 해주던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고기를 불판에 올리기 무섭게 바쁘게 먹는 아들을 보니까 아픈 병도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자면 바로 아들 방을 제대로 꾸며준 일이었어요. 그동안 침대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던 아들에게 침대를 사줄 수 있었답니다. 아들은 학교가 끝나고 와서 방에 있는 침대를 보자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내 방 맞아? 나 이제 침대에서 자는 거야? 그럼 이제 침대에서 자. 그리고 책상도 샀어. 자 봐. 맨날 밥상에 쭈그려 앉아서 숙제하느라고 힘들었지? 책상 정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방 청소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들을게. 아들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고비 넘어서 하늘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둘이서 행복한 날만 남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 행복을 깬 사람이 나타나고야 말았어요. 정말 사는 동안 절대 엮이고 싶지 않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전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정말 뻔뻔스럽지 않나요? 저는 정말 먹고 죽을 만큼 돈이 없어도 다시 찾아올 생각은 죽어도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꼴을 보니까 몰골이 참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사람 몰골이 아니더군요. 짐승만도 못하게 살더니 정말 쓰레기 같은 몰골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울면서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건강은 좀 어때?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고 봐줘. 다 끝난 사이에 빌어서 뭐해? 바보야? 그냥 가던 길이나 가.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내가 정신이 나갔어. 술집 여자애가 사람 작정하고 꼬시는데 안 넘어갈 놈이 있겠어? 나도 남자야. 걔가 먼저 작정하고 꼬셨다니까. 부잣집 여자애라며 어디서 돈 많은 여자 잡아서 시댁에서 이쁨 받았잖아. 갑자기 술집애라고? 사실 내가 걔랑 결혼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야. 세상에 이런 등신 천치를 보셨습니까? 술집 여자가 꼬셔서 넘어갔다는 말도 어이가 없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니 이게 나이 먹고 할 짓인가요? 너무 한심해서 듣지도 않고 지나가려는데 저를 붙들고는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걔한테 다 당했어. 나도 몰래 식구들한테 돈 빌렸는데 나한테도 잔뜩 뜯어서 튀었어. 심지어 집까지 넘어갔어. 지금 아버지도 쓰러지셔서 당신만 찾는데 한 번만 같이 가주라. 내가 왜? 다들 나 아프고 힘들 때 외면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봐달라고?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그리고는 집에 가려는데 끝까지 매달리면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술집 여자한테 넘어가서 전 재산 다 털리고 이제야 이혼한 전처를 찾아와서 매달리는 꼴 아닙니까?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이 상황에 넘어갈 여자가 어딨겠어요? 저는 매달리는 전 남편을 떨어뜨리고 밀쳐냈습니다. 집 앞에서 궁상 떨고 있는 전 남편을 아들이 혹여 보기라도 할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학원 갔다 돌아오는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야만 겁니다. 아들이 거짓골로 나타난 전 남편을 보고는 제 손을 잡고 전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이제 우리 정말 아빠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엄마가 저 학원도 보내주고 아빠랑 살 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학원? 돈이 어디 있어서 학원을 다녀? 엄마 5억 복권 당첨돼서 돈 엄청 많아요. 이제 진짜 찾아오지 마세요. 그 순간 아들의 뜬금없는 말에 전 남편은 갑자기 눈을 번쩍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대로 전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붙들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합치자. 아들은 아빠가 있어야 잘 크는 거 몰라? 아빠 같은 소리 하네. 내 아들이 하는 말 못 들었어? 이제 필요 없다잖아. 제발 한 번만. 내가 정말 당신 병수발도 들고 다 할게. 한 번만 믿어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너 같은 기생충 같은 새끼 필요 없어.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난 당신 얼굴만 봐도 없던 병까지 생길 것 같아.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자꾸 합치자는 말에 남편을 밀치고 아들을 끌고 가버렸어요. 죽는 날까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쫄딱 망한 꼴을 보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한 번 찾아왔는데 두 번인들 못 오겠습니까? 제가 절대 다시 재결합은 안 할 것 같았는지 다시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저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예정을 생각해서 월세 없게 보증금 1,000만 원이라도 좀 빌려줘. 부탁할게.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고 더 이상 말하기도 입이 아파서 바가지물을 잔뜩 퍼와서 남편한테 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바가지로 때릴 것처럼 들어 올리면서 전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예정? 난 그때만 생각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정이라고 말하고 난리야? 내 집 앞에서 당장 꺼져! 제가 정말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바가지를 휘두르며 말하니까 당황했는지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도망가더군요. 세상에 저렇게 찌질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술집 여자한테 넘어가서 재산 다 털리고 집까지 잃고 나니까 개념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머리까지 나쁜 건지 돈 좀 빌려달라 다시 합쳐서 살자면서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말입니다. 신고하니까 또 안 나타나는 거 있죠? 어쩜 사람 마음이 저렇게도 간사하고 우스운지 꼴에 또 법은 무서웠는지 찌질하게 나타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찌질하고 못난 남자 고르라고 하면 전 남편을 고를 거예요. 저렇게 쫓아내고 나니까 소식도 안 들리고 속이 다 시원하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아들과 저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당첨금으로 친정집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효도도 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완벽한 삶이 아닐까요? 이제는 전 남편마저 없던 사람처럼 훌훌 털었고 암도 이제는 완치 판정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홀가분한 일상을 살고 있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혼이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의가 맞지 않는 부분은 맞지 않는 신발과 같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100세 시대인데 안 맞는 것 같으면 돌아서는 것도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중요한 기로에 있는 분들이 꼭 좋은 선택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감사합니다.